핵실험과 강진으로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 속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한 여야 정치권.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석 이후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잇따라 사드 배치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와 향후 전국 전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둔 추석 연휴, 북한의 핵실험, 대선, 지진 등 여러 이야기들이 밥상머리 화제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허 이사장님, 네. 사실 이제 북한 앞으로 6차, 7차 뭐 핵실험한다 이런 예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좀 둔감해진 것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4차 핵실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약간 안보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좀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이제 북한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어떤 핵실험 이후에 어떤 북한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지 않았나.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핵 포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사실 이제는 서서히 좀 국민들이 좀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과거의 핵실험과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또 이 한반도의 주변 환경들이 급속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민들이 각 언론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과거의 핵실험과 다르다는 인식을 좀 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런 국가 안보 그리고 또 이 지진 문제, 지진도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북한 핵실험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보 문제가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과거에 보면은 이 추석이라는 것은 민심의 바로메타를 읽어보는 풍향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지진과 안보 이 두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 플러스 북한이 앞으로 6차, 7차 핵실험을 계속 할 건가 말 거냐. 예. 여기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할 것인고 또 북한의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 여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강국장님도 네. 여러 명절을 맞아서 좀 친지분들, 주위분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예. 북핵에 대한 여론 어떻던가요? 걱정들을 많이 하더군요.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좀 안보 불감증이다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드 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있었던 뒤끝에 이게 북한 핵실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전 배치에 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냐. 거기다 뭐 잠수함에서까지 미사일 발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당히 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닌가. 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눠지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굉장히 중대한 안보 문제라는 거는 대부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허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핵실험하고 또 전 국민들이 느낀 경주 강진 네, 네.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민심에 굉장히 바로메터가 또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동남권 지역이 좀 원자력 발전소가 좀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서 네, 국민들 불안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참 사건 대형 재난 취약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주에서 그 리조트에서 천정의 마우나 리조트요. 대학생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대설 조금 내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고요. 뭐 그 크고 작은 사고에 영 그 대응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도 그 재난 문자 발송도 늦었고 안 된 데도 있고 막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국민들 불안하죠. 그 지진 그렇게 나면 더더욱이 이웃 나라인 일본처럼 우리가 지진 대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걱정인데 지금부터라도 뭐 지진은 지진대로 뭐 민방위를 통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학교 교육 현장을 통해서든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인명 피해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4천 몇백 건 정도 발생해서 뭐 재산 피해가 있다고는 그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재난보다는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예. 두고두고 사람들 머리를 갖다 무겁게 누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예상합니다. 지진 네.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더 민심에는 더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말 잘하는 정치권에서 한 가지 인식이 좀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게 예. 과거에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화해 협력 정책,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상생 공영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핵 문제는 핵 문제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는 그거는 교류는 교류다 이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과연 이게 핵 개발 북한 핵 개발 문제하고 이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냐 하는 부분인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갔고 설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놓고 계속 강경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북한 압박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을 가져왔죠. 예. 근데 결국은 제5차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된 대북 압박 정책은 필요했다. 왜냐하면 필요했다.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서는 이게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민간 베이스는 풀어주고 그다음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국 민간 베이스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화해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5차, 6차, 7차 핵실험은 변함없이 같다는 거죠.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게 효과가 변함없이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대북 북한을 압박하는 이 강경 드라이브가 예. 그래도 유효했다고 보는 유효했다. 거죠. 5차 핵실험 저는 이후에.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DJ 노무현 정권 때 화해 정책, 햇볕 정책이 북한 핵실험 그 기간 동안에 핵실험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 그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뒤에 네이버는 보수 정권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딜레마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정책을 썼는데도 했고 안 이 되고. 정책을 썼는데도 했다는데 지금 딜레마가 있는 거지. 여기서 강경책을 쓴 게 효과가 있었다. 저는 효과가 있었는데 5차 핵실험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그 이 강경 정책이 옳다 그렇다 이 부분이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는 그 강경 일본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5차 핵실험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화해 협력 정책 일부 부분을 틀어갖고 일부 부분을 문헌을 개방해서 만약에 같이 지원했다면 갔더라면, 예. 그럼 5차 개방이 안 일어났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다 지금 보니까 허 이사장님 5차 말씀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을 해서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데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을 놓고 볼 때 강경책이 효과를 봤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햇볕 정책이 그러면 성공했느냐,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은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4차례나 핵실험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강경책도 성공을 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어렵다. 실패했다고 또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해서 뭔가 얻어내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예. 부분 의도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예.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기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네, 어떤 괜찮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우리가 어떤 악순환을 끊겠다, 뭐 도발 후 지원 이런 악순환을 그렇죠. 끊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에는 분명하게 지원한 건 사실이죠. 효과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사실 이제 추석을 맞아서 여야 대권 주자들 곳곳 민심을 누비면서 향후 전국 구상을 몰두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 국장님, 사실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게 반기문, 문재인 두 양강 구도 체제가 사실은 거의 뭐 한 4개월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민심 흐름. 이제 그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거랑 비슷한데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반이나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밖에 안 안 된다고 남았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거 구도가 좀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앞선 주자들도 대세론을 갖다가 넓혀나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변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 귀환, 행보.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민심을 갖다 회복하느냐 여부, 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의 문제, 뭐 등등. 그다음에 내년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고착화됐다기보다는 지금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 선택을 할 만한 예. 유권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줄만한 변화를 줄 만한 요인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볼 때는 반기문 문재인 이 지지율 지금 행보가 계속 양강구도 체제로 예. 가는 것 여론조사만 같지만 볼 때 예. 여론조사는 그거는 제가 봐 착시 현상이다. 착시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20%대 유지를 하려면은 이슈 파이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지금 밖에 나가 있고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정책 팩트마다 내놓는 게 그렇게 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정말로 저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대선 후보들이 보면은 10%대만 넘어서도 굉장한 이슈 파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인데 추석 밥상에서 바로 대선 후보가 누구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그런 것조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론조사에서 예. 20%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지금 대선 후보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미국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퇴임 이후에 시민으로 일원으로나마 남북 화해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퇴임할 때까지는 예. 당분간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두겠다. 왜?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네. 20%대를 유지를 하는데 굳이 잘못 발을 담궈갖고 개지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것이 반기문 총장의 입장이 아니냐.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그냥 기회가 되면 나가고 예.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요. 이런 좀 의도가 높다. 시민의 이론 예. 쪽에 방점이 찍힌 건지 예. 아니면 남북 화해를 위해 뭔가 하겠다는 쪽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히신 것 같습니까? 남북 화해와 관련해서는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뭔가 대선하고 역할을- 관계없이 네. 대선하고 관계없이 반기문 총장 정도 되면 퇴임 후에 남북 특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대선 주자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로 봐야 저는 된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반기문 총장께서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다.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딧불이라고 그러나요? 뭐 팬클럽 지지 모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기문 총장이 나오는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 기울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지지율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것이 오차가 크고 부정확하다는 게 총선 때 입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총선 전에 여론조사가 지금의 결과를 갖다 예측한 데가 네. 없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응답률 낮은 게 근본적으로 신뢰도를 갖다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 때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거는 민심이 잠정적 선택을 한 거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경상도 대구 지역에서조차 친박이 하도 그러니까 미우니까 했지만 계속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 일이고 호남 유권자와 호남 출향 유권자 서울 수도권 예.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좀 갈렸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갈지 합쳐질지 잠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만 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이 더 높았죠. 높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단 말이죠. 그것도 계속 그렇게 갈 리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잠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은 호시우행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마음을 주는 거는 소고름처럼 신중하게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야권에서는 사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네. 이것이 과연 견고한 것이냐 네. 당내에서도
좀 찬반 뭐 시각이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세로는 필패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전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만약에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만일 이슈 파이팅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뭐 대세론이 확 굳어져가면서 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주자들이 더 화끈한 이슈 파이팅을 보여주게 되면 판세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좀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든 하든 외딴섬 같은 상황이에요. 고립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섬 안에서 볼 때는 전체가 자기 섬 같지만은 제3자들이 보고 할 때는 그거는 외딴섬이에요. 언제든지 그 외딴섬은 떠내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지금 야당은 어쨌든 정권을 그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 절박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문재인 대표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면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안보, 사드 관련돼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야당 대표한테 좀 개방을 문을 좀 열어준다면은 문재인 대표의 이제 확장성이 그렇죠. 과연 중도로 얼만큼 더 확장성이 있느냐인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는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립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외딴섬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이제 친노 핵심 세력, 친문 핵심 세력들이 외딴섬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서 다리를 놓고 이게 다시 또 새로운 성을 쌓든가 아니면 새로운 연합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만 갖고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외딴섬은 떠내려갈 수밖에 결국은 없다. 당내에서는 대세론이지만 본선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그렇죠. 지적이신데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슈 파이팅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뭐 미국에서도 당내 후보가 될 때까지는 그 당의 보다 진보적이거나 보다 보수적인 세력의 목소리를 갖다 많이 대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도끼를 좀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에 가면 중도 확장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야 후보들 모두 다 우선은 집도끼가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정지 작업을 하는 걸 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중도 확장으로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좀 뭐 한 자릿수에서 계속 좀 정체 분위기거든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비행기하고 비슷해서 착륙하려고 양력을 뚝 떨어뜨리면 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이륙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정치도 재이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지지를 했던 이유는 기대감, 꿈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피로감도 있고 그다음에 좀 거기에 걸맞게 뭐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보여주지 가시화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저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이제 야당에서 나와서 제3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공을 어느 정도 했죠. 했고요. 총선에서. 그 힘으로 다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치 게임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또는 본인이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직은 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성향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뛴 분이라고 다 보는 겁니다. 근데 4.13 총선 때도 사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옮겨가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겁니다. 근데 바로 되고 나서 이 사드 안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점으로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지지율이 곤두박질 수밖에 없었다. 왜?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거다. 본인도 그래서 경제적 진보,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 이렇게 표방했는데 갑자기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반대하고 이슈 선점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지를 놓고 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 성향의 야당이었는데 갑자기 안보에 대해서 진보로 노선을 확 바꾸니까 정체성이 뭐지?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거죠. 지지율이 좀 빠졌다. 빠지죠. 그 빠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이슈를 못 내놨다는 거죠. 그 이제 그래서 그런 모양이 지금 계속 빠지는 추세 아니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이제 빠지게 된 가장 첫 계기는 그 리베이트 의혹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제 좀 당내 문제, 개혁 이미지가 이제 좀 쇠퇴하면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전 기회를 못 잡은 것 같고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보수다 또 뭐 원래 보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지층은 야당 지지층이거든요. 네. 야당 지지층은 아직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추석 이후에 전국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한데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현안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찰음을 냈습니다. 강 국장님, 추석 이후에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고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12일 날이었나요? 그 청와대 회담. 그 기자들이 늦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그 회동 결과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았었습니까? 그 팽팽하게 그냥 평행선 평행선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려 있는 현안들도 많습니다. 뭐 우병우 문제도 있고 예산, 안보, 노동법이나 뭐 구조조정의 문제, 뭐 검찰 비리 뭐 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널려 있고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과 야당 그 대표들 간의 관계인데요.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곧 있으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기간 안에 어떤 또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은 그것을 갖고 야당이 또 정치 이슈를 삼아서 공격할 건데 그러나 지금까지 좀 전에도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이 잠룡들이 아직도 지금 활개를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슈 파이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국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기 때문에 아마 그 여야 관계가 팽팽한 긴장 관계는 유지되지만은 그래도 이 안보라든가 그리고 사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핵 문제 이런 국가적인 큰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연휴 명절을 계기로 여야 지도자들 민심, 바닥 민심을 좀 들으셨을 텐데 그 민심을 향후 추석 명절 이후에도 그대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